오늘 리뷰할 논문은 이제 그 메타에서 지난주에 어, 공개를 한 카멜레온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네, 공개한 카멜레온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카멜레온이 원래는 그 메타 페어에서 어, CM3 레온이라고 해서 카멜레온을 읽어달라는 그 이전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확장한 논문인 것 같고 기존에서 이제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이미지 생성 그리고 텍스트 생성까지 해주는 그 멀티모달 모델로 공개가 됐었는데 어, 아키텍처가 약간 변경이 있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 토큰을 이용해서 이미지 인풋을 넣고 생성을 하는 거 형태는 동일합니다. 아키텍처적으로 변한 게 있다면 기존 CM3 레오는 이미지 디코더를 그 달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 나온 카멜레온에서는 그 메이커스 씬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나온 디코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이 논문을 리뷰를 하기 전에 조금 웜업을 하기 위해서 토큰 베이스드 MLM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멀티모달 LLM은 이제 거의 플라밍고가 이제 초창기에 그 전에도 물론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 해서 나온 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어, 성능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플라밍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블립2, 코스모스, 라바, 아이드픽스, 퀸VL, 뭐 기타 등등의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논문들이 이미지 인코더를 이제 뭐 클립이나 아니면 뭐 시그립 사용하는 논문도 있었고 어 여러 그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을 했는데 그 클립이나 시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인베딩 시키고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인베딩 피처 그대로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형태. 근데 이제 그대로 사용하려다 보니 LLM의 인풋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프로젝션 해주는 중간 어댑팅을 해주는 레이어가 추가가 되어 있었고 지난 2주 동안 리뷰가 됐었던 뭐 MM1이나 그 페렛 UI, 페렛이랑 페렛 UI도 이제 이미지 인코더 기반의 멀티모달 LLM을 소개를 드렸었죠. 근데 이미지 토크나이저 기반의 논문들이 어, 그 기존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ACM3라는 논문이 CM3 레온 전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CM3 레온이 확장이 됐었고 비슷한 시기에 시드라는 페이퍼가 나왔는데 시드도 이미지 토커나이저를 활용을 해서 나왔던 멀티모달 LLM입니다. 그리고 시드 라마도 있고요. 그리고 라빗이라고 하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인코더를 활용한 멀티모달 LLM과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활용한 멀티모달 LLM 그리고 이미지 자체 인코딩 자체를 안 하는 그 논문도 있었고요. 푸유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시드와 카멜레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미나이가 이제 처음 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공개를 했을 때 테크니컬 리포트 안에 이제 디스크릿 이미지 토큰을 사용을 한다는 명시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한다는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었고, 상용 서비스에서도 이제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이제 그 연구자들 혹은 사용자들한테 널리 알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PT-4.5가 공개가 되면서 이건 추측인데요. 이미지와 비디오 그리고
텍스트 이 세 가지의 모빌리티를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한다라는 클루가 이제 던져졌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미지 토커나이저를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GPT-4.5가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 토크나이저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카멜레온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이커씬이라는 논문이 VQVAE라는 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 토크나이저 그리고 디토크나이징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토커나이징을 이용해서 이제 멀티모달 LLM을 사용하는 많은 논문들이 VQVA 기법에 이제 웍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VQVA가 뭐냐라고 보시면 일단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코더는 대략 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그런 모델에서 어,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 부분과 디코딩 부분을 그냥 연결해 줌으로써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표현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표현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가 어, 그 컨티뉴어스하게 사용을 했을 때 어, 잘 생성해주는 그런 중간중간 포인트들 이외에 중간 뭐 연결되는 포인트들을 사용을 하면 그게 이미지 생성해주는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인베딩 되는 값들을 잘 생성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집어가지고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생성되는 포인트들을 학습을 해놓고 실제로 생성을 할 때는 그 포인트들만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퀀타이즈된 그 포인트들만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그런 기조로 나왔던 페이퍼고요. 그래서 어, VQVA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중간에 퀀타이제이션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 스페이스를 퀀타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코드북을 통해서 이제 디스크리트한 인베딩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학습할 때는 이게 인코더에서 나오는 인베딩 값을 어떻게 퀀타이즈 하냐면 인베딩 값에서 나오는 각각 그리드마다의 어, 인베딩 벡터들이 이제 코드북에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가장 유사한 코드북의 넘버를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 이쪽에 있는 그리드에는 첫 번째 코드북의 인베딩을 사용하겠다. 세 번째, 이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시뮬리티를 계산해서 유사한 코드북에 있는 인베딩 퀀타이즈된 인베딩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을 한 인베딩 값을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생성을 하면 더 자연스럽게 생성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학습을 할 때는 그레디언트를 다이렉틀리하게 어, 흘려주는 그런 테크닉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LLM을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이제 이미지를 인코딩을 한 다음에 코드북에 매핑을 시켜가지고 퀀타이즈드 된 이 값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텍스트 자체도 인베딩 벡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캡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를 코드북 보캡 인베딩 매트릭스에다가 코드북을 그냥 추가를 해버리면 이것을 그냥 인덱스 값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캡에 대한 임베딩 매트릭스에다가 코드북 개수만큼 컨캣을 해서 그 인덱스를 활용해서 LLM을 사용하는 형식이에요. 결국에 학습을 할 때는 저 코드북도 학습되는 거죠? 네, 코드북이 학습이 되고요. 여기서 나온 값들이 코드북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코드북으로 그레디언트가 흘러지고, 그 그레디언트 놈들이 어, 뒤쪽으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될 때, 어, 다른 값이지만 그레디언트는 그대로 흘러주는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인베이딩 스페이스의 값들을 어, 넣어주게 되면 믹싱을 하게 되면 LLM에서 그 두 개의 스페이스를 잘 학습을 하게끔 LLM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LLM이 학습을 양쪽을 모달리티를 맞추는 학습을 강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포게팅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조금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큰 베이스드 MLLM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 이미지가 비주얼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코드북에서 나온 임베딩 값들을 이제 어,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죠. 입력으로 넣어주고 사실 그 보캡에 추가되면 이제 인덱스 값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LLM 구동하듯이 똑같이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베이스드 LLM 학습하는데 가장 큰 강점이 LLM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인풋으로 뭐 그 토큰 베이스드 MLLM은 이제 이미지도 생성을 해야 되고 텍스트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인터리브드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해요. 인터리브드 데이터셋은 텍스트 있고 이미지 있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있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이고 그 전에 그 텍스트만 아웃풋으로 뽑아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토큰 베이스드 MLLM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인덱스도 그 프레딕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인터리브드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겨가 설명하기 좋게 나와 있어서 라빈 논문의 피겨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그 비주얼 토크나이저에서 나온 토큰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임베딩 값을 인풋으로 넣어주고 어, LLM을 통했을 때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각자의 이미지 토큰들을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생성할 때는 앞뒤로 이미지 스페셜 토큰이 들어가고 그 중간에는 이미지에 해당되는 인덱스 그 보캡 인덱스가 이제 나오겠죠. 그 값들이 나오면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코드북을 통해서 디토크나이징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빗에서는 약간 트릭을 하나 썼는데요. 텍스트 생성을 할 때는 그냥 텍스트를 넣어주게끔 해서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이미지 스타트하는 스페셜 토큰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그런 트릭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저희 멀티모달 모델 만들 때도 인터리브드 데이터 확보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이미지 뒤에 있는 텍스트들이 이미지와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의문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멀티모달 모델 학습을 할 때는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랑 인터리브드 데이터셋의 그 비율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코릴레이션을 강하게 학습하고 싶으면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더 많이 넣어주고 그리고 뭔가 컨텍스트 러닝적인 측면의 캐패빌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인터리브드 데이터셋을 많이 넣어주는 게 맞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코릴레이션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리뷰드 데이터셋은 어, 수집할 때 그 데이터의 퀄리티를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 요소이긴 합니다. 라빌에서는 그러면 구성을 인터넷으로 넣을 때 보이는 예제대로 저렇게 구성해서 넣어. 어, 라빗은 기억이 잘 안 나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이것도 체크가 되면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문해 주세요. 아, 예. 그거는 이제 그 VQ, VA 모델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코드북에서 나온 이제 임베딩 벡터 값을 가지고 디코더 부분을 구성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VQ, VA 모델의 아키텍처가 VIT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코더 부분도 VIT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코더 부분도 VIT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코드북에 나온 임베딩 피처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아키텍처를 활용을 합니다. 네. 예, 이 VQ, VA를 학습을 할 때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게끔 학습을 하는데요. 다른 웍들에서는 뭐 그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텍스트 컨디션도 넣을 수가 있고 뭐 그 이미지에 뭐 세그먼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어서 다양한 컨디션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북을 통해서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멀티모달 LLM에서는 이 그 코드북을 활용을 해서 중간에 LLM을 껴넣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징을 해서 나온 코드북을 활용해서 인풋으로 넣고 LLM 자체가 그 이 코드북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뱉게끔 해가지고 그 코드북 값을 통해서 디코더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과정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코더가 아까 VQVA에서 말한 디코더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비주얼 토크나이저는 인코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코드북까지 매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이제 카멜레온으로 들어가야겠는데요. 시간은 너무 많이 썼네. 근데 사실 카멜레온은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 토큰 베이스드 MLLM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경험했던 챌린지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챌린지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가 이 테크니컬 리포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리즈닝과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얼리 퓨전 토큰 베이스드 모달리티 모델인데요. 모달리티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모달리티의 디스크리펀시를 어떻게 잘 학습을 할 건지가 첫 번째 챌린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이 토큰 베이스드 믹스드 멀티모달 모델 믹스드 모달리티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스테빌리티와 스케일링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습의 과정에 스테빌리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들을 넣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면 쿼리 키 노멀라이제이션 기법과 이제 레이어 놈을 그 위치를 교체를 하면서 얻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적인 면에서는 카멜레온은 이미지 토크나이저는 메이커신이라는 논문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인풋은 512 by 512 인풋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으로는 그 1024개의 디스크릿 토큰을 생성을 하는 토크나이저입니다. 그럴 때 코드북은 8K의 코드북을 가지고 있고요.
텍스트 토커나이저는 BP인데 복캡 사이즈가 지금 65,0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텍스트 복캡 사이즈가 57,000개고 거기에 그 코드북 8,000개를 포함을 해서 65,000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로는 라마2 모델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나온 RNS 노비나 스위클로 로프는 이제 라마2에서 활용하고 있는 컨피규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아까 라빗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이미지 넣었을 때 토커나이징을 하고 그 토커나이징 된 어, 그 임베딩 값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프레트레이닝 데이터는 트레이닝 자체를 이제 두 가지의 스테이지로 구성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이게 그 이 모델을 학습을 할 때 from scratch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마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마2 아키텍처만 사용을 한 거고 라마2에 이제 그 프리트레인드 LLM을 사용을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키텍처만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4.4 테라 토큰을 활용을 해가지고 from scratch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온리 데이터는 라마2에서 학습한 것처럼 라마2 프리트레인 데이터와 코드라마 프리트레인드 데이터 두 개를 합쳐서 2.9 테라 토큰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페어에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안 말해주고 퍼블릭하게 어베일러블한 데이터만 활용을 해서 모델 자체를 공개를 퍼블릭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인터리브드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벨릭스와 유사한 형태로 필터링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퍼블릭하게 어베일러블한 웹 소스를 통해서 400빌리언 토큰의 인터리브드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컨 스테이지에서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활용했던 데이터의 50%를 필터링을 해요. 퀄리티가 높은 거 그리고 프리트레인과 유사한 그 프로포션을 가진 데이터 형태로 50%만 필터링을 해서 세컨 스테이지에서 한 번 더 튜닝을 하는데 그때 인스트럭션 튜닝 셋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스트럭션 튜닝이냐? 아닙니다. 프리트레이닝의 인스트럭션 튜닝 셋을 약간 첨가한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했더니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모달리티에 대한 그 인풋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그 그레디언트 놈이 천천히 커져가지고 익스플로드를 한다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하는 20% 기간부터 그게 발생을 해서 그 학습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포인트를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 줬던 테크닉들이 첫 번째는 이제 드롭아웃을 사용을 했습니다. 드롭아웃을 사용을 했더니 여기서 보면 드롭아웃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이 7K 정도, 70K 스텝부터 이제 그 로스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을 했었는데 드롭아웃을 사용을 했더니 그 현상이 많이 완화가 됐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로스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어 밸류 자체를 노멀라이즈 해주는 키쿼리 놈이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페이퍼에서 이제 활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거기서 인스파이어드 돼가지고 이 키쿼리 놈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보면 어, 인스파이어드 된 페이퍼에서 사용하는 형식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쿼리 놈을 쿼리와 키 부분에다가 어텐션을 만들기 전에다가 레이어 노멀라이즈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기 전에. 그랬더니 어 노멀 그 그레디언트 놈이 예. 앞에서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레디언트에 대한 놈이 아니고 아웃풋의 놈이었습니다. 아웃풋의 놈이 계속 커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아웃풋의 놈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레이어 단계에서 값들을 이제 노멀라이즈 해주는 그런 테크닉들을 넣었더니 그게 완화가 됐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넣는 부분을 어, 위치를 바꿔주었더니 그 현상이 훨씬 뭐야 어, 트레이닝 로스가 훨씬 스테이블하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스윈 트랜스폼에서 적용했던 테크닉인데 어텐션을 주고 나서 이제 어텐션 놈을 줄 거냐 아니면 놈을 한 다음에 어텐션을 줄 거냐 이 두 가지를 이제 교체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는 어텐션 놈을 준 다음에 어텐션을 적용을 한 거를 바꿔가지고 어텐션 한 다음에 어텐션 놈을 줬다. 근데 예. 네 번째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 로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아웃풋에 대한 놈 자체가 계속 커지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맥스를 할 때 이제 그 노멀라이즈 텀 자체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줘가지고 이 텀이 커지지 않게끔 어,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할 때 이 텀을 같이 추가를 했더니 또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안정적인 면이 더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 테크닉을 모두 사용을 했는데 34비에서는 이 드랍아웃이 오히려 작용을 잘 안 해서 이 34비에서는 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방금 소개해 주신 네 가지 솔루션이 네. 좀 뭐 약간 논리적인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레퍼런스가 다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디서 인스파이어드 해가지고 이거를 적용했다라는 내용들이 다 레퍼런스에 사이테이션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이슈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만 뭔가 전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 봤어요. 그거를 스테이지 나눠서 설명을 안 한 거 보니까 전 스테이지에 다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스텀도 아키텍처적으로 바꾼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뭐 프리 트레이닝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아니기 때문에 드롭아웃도 그렇고 전 스테이지에서 다 적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라이먼트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말한 얼라이먼트는 SF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라마2 SFT 데이터, 코드라마 SFT 데이터, 이미지 제너레이션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소스가 어디서 이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SFT 데이터에 대한 비율 구성을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로만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멜레온에서는 세이프티 관련된 그 얼라이먼트를 데이터를 많이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상용화를 조금 염두에 두고 만든 모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언세이프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리퓨절 리스폰스를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추가했다고 해요. 그 리퓨절 리스폰스는 예를 들어
I can't help with that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는 것들을 데이터로 추가를 한 거죠. 바이올런스나 이제 뭐 섹슈얼이나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뱉을 수 있게끔 세이프 데이터를 추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라마 데이터 그리고 신세틱 데이터 그리고 인터널리 데이터를 콜렉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밸런싱을 해가지고 이런 밸런스를 구성을 해서 파인 튜닝을 했고 파인 튜닝 할 때 그냥 각 이그젠플 샘플마다 그냥 하나의 배치로 넣은 게 아니고 시퀀스 패킹을 했다고 해요. 최대한 많은 어, 맥스 랭스 안에서 최대한 많은 이그젠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시퀀스 패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이밸류에이션도 진행을 했고요. 예,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휴먼 이밸류에이션은 리얼 라이프 시나리오로 프롬프트를 먼저 구성을 했어요. 리얼 라이프 시나리오라고 하면 일단은 그 굉장히 어 뭐야, 리즈닝이 필요한 그런 프롬프트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질문할 수 있을 법한 것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말하는 뭐 GPT-4V나 제미나이나 뭐 이런 것보다 성능이 그 휴먼 이밸루에이션에서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 이 리얼 라이프 시나리오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한 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앱솔루트 이밸루에이션, 릴레이티브 이밸루에이션 했더니 모두 다 카멜레온이 제미나이나 GPT-4V보다 좋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항목에 대해서요. 예. 1대1 릴레이티브 이밸루에이션을 했을 때도 카멜레온이 훨씬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벤치마크도 텍스트 올리와 이미지 투 텍스트 벤치마크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벤치마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너레이션 쪽은 제가 안 넣네요. 예. 이제 일단 텍스트 올리 벤치마크에서는 어 34B에서는 그래도 믹스트랄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근데 음, 어, 예, 성능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라마 2와 코드 라마와 어, 랭귀지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라마 3는 그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라마 3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미나이 프로랑은 유사하게 나오지만 GPT-4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스코어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 빈칸들은 아마 어, 비교할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미나이 프로랑 GPT-4도. 근데 안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스랑 리즈닝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요. 리즈닝이 필요한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멀티모달에서도 이제 캡셔닝 쪽과 이제 그 VQA 쪽은 성능이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VQA도 아직은 약간 많이 못 미쳐요. 69%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너럴 랭귀지 멀티모달 모델에서 또 VQA가 8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직은 언더스탠딩은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네, 캡셔닝 쪽은 잘 하고 있습니다. 캡셔닝 쪽 잘 하고 있고 단순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잘해 보이는 이 휴먼 이밸리에이션에서도 그렇고 그런 양상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얼리 퓨전 토큰 베이스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카멜레온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학습하는데 이제 언스테이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한 테크닉들을 넣었다. 그리고 모델 자체를 스케일러블하게 트레이닝을 했고 7비와 34비 모델을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텍스트 올리와 멀티모델 벤치마크에서 경쟁력 있는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예, 혹시 질문 또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얼리 퓨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얼리 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의문점을 갖고 페이퍼를 열심히 살펴보았으나 어, 간략하게만 한 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리 퓨전이라고 하면 이 토큰 베이스드 모델 해서 토크나이저가 나와가지고 이제 보캡에서 묶어서 이제 퓨전을 한다는 게 얼리 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한 모델은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토큰 레벨에서 퓨전을 하는데 그것도 얼리 퓨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나바 모델은 레이 퓨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요 정도가 원래 그 그거 얼리 퓨전이죠. 네. 근데 요거 이미지 토커나이저도 사실은 토커나이저 사용한 거거든요. 얼리 퓨전은 아닌데. CNN으로 피처를 뽑은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얼리 퓨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한 장당 1024 토큰이 나오는 거예요, 퓨전 토큰. 네, 맞아요. 한 장당 네. 1K 토큰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마 2면은 4K 토큰. 네, 4K 토큰이니까 4분의 1을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인터넷 들어가서 예, 몇 개 못 들어가겠죠.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네. 저게 코드 음. 디스크립 토큰이 1024개가 네, VIT에서 나오는 그 아웃풋 패치 개수가 1024개여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인풋 오일리 바이 올리를 사용을 할 때. 네. 그래서 이전 웍들도 동일하게 1K 디스크릿 토큰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로스를 줄 때 이미지 토큰 쪽에는 로스가 안 들어가는 거가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인베딩 레이가 학습시키는 어디 옵션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베딩 학습 안 하면 얼리 퓨전인 거죠. 네. 이미 그거 이미지 자체가 토크나이징을 이제 프리 프로세싱으로 해버리면 얼리 퓨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시점상 그렇게 네. 볼 수 네.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구조상으로는 네. 한 단계 먼저 퓨전을 하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없어서. 네.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를 프리징하고 어디를 학습하고 이게 안 나와요. 없어요. 네. 그 코드 부분 뭐 함께 학습할 때 다 함께 학습한다 이런 내용이 네, 없으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든 생각이 코드북은 그냥 활용을 하고, 이 메이커 씬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요 부분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퓨전 네. 네, 그렇습니다. 질문 더 없으면은 한 5분만 쉬고 다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